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헬렌 니어링은 1904년 미국 뉴욕에서 박애주의자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바이올린을 공부했으며 명상과 우주의 질서에 관심이 많았다. 스코트 니어링은 1883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해 배우고 깨달았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며 왕성한 저술과 강연으로 미국인들을 깨우쳤다. 스코트는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 해직된 뒤 톨레도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맡았으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대하다가 또다시 해직되었다. 스코트에게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1928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연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살며 사회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니어링 부부는 1932년 버몬트에 들어가 19회를 살다가 그곳이 관광지로 개발되자 1952년 봄에 메인으로 이사한다. 1954년에 버몬트에서 산 기록을 조화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25년이 지난 1979년에는 메인에서 지낸 기록을 이 책으로 묶어냈다. 지금도 메인에는 니어링 부부를 기념하는 굿 라이프 센터가 있고 니어링 부부의 삶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1장 짐을 꾸려서 메인으로. 우리는 버몬트에서 조화롭게 살아왔다.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어 사탕 단풍나무 숲을 넓혔다. 통나무 집을 hör어내고 콘크리트와 돌을 섞어 다시 집을 짓고 길을 새로 깔았다. 앞날이 막막하고 파산할 위기에 놓인 농장을 생기 넘치고 탄탄한 일터로 바꾸었다. 빚지지 않고 살았다. 빚은커녕 꽤 넉넉하게 살림을 꾸렸다. 벌써 오래전부터 친구들이나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말하곤 했다. 정말 남다른 일을 하시는군요. 이곳을 파실 생각이 있으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집과 땅에 욕심을 내는 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숲속 농장을 일구고 꾸며놓기까지 생각과 시간과 품이 무척 많이 들었고 농장을 파는 일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발자국을 끈덕지게 따라붙는 공사 감독 하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그것이었다. 순진한 바보처럼 버몬트 파익스폴스에 영원히 눌러 앉았으리라 믿고 있었다. 생각은 빗나갔다. 거기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우리는 스트래튼 산자락에 살았다. 버몬트 그린마운틴의 여느 산처럼 스트래튼도 산자락부터 꼭대기까지 늘 푸른 나무와 잎지는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산을 몽땅 사들인 제지업자들이 3천만 평 가까이 차지한 채 보존림으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탄탄한 농업 공동체였던 스트래튼 마을은 이제 몇 집만 그 겨우 남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스트래튼으로 오는 길은 찾는 사람이 점점 줄고 아예 사람 자취가 끊기기도 했다. 한때 곡식을 넉넉하게 거두던 밭은 내버려진 채 반세기 만에 무성한 숲이 되었다. 같은 골짜기에 살던 이웃들은 그곳을 황무지라고도 했다. 사람들은 거기에 고작해야 나무 몇 그루를 베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전나무 화환을 만들고 철 따라 양치류를 따다가 보스턴이나 더 먼 도시에 사는 꽃장수들에게 팔기도 했다. 우리 농장 남쪽으로는 길을 사이에 두고 이웃 농장이 있다. 땅은 이웃 농장부터 오르막이 되어서 스트래튼 산으로 이어져 짧은 겨울날 낮 3시 반만 되면 햇빛이 들이우지 않는다. 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 우리 집 북쪽과 동쪽도 군데군데 나무를 베어낸 대를 빼면 거의 숲으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숲은 웨스트 강옆을 따라 몇 킬로나 이어졌다. 버몬트에서 15해 가까이 살았을 때쯤 제지업자들이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스트래튼에 새 바람을 일으킬 개발업자들에게 땅을 팔아치울 채비였다. 북쪽, 동쪽, 서쪽 비탈에서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길을 뚫고 새로 닦았다.
밤을 보내고 나면 숲이 뭉텅뭉텅 사라지곤 했다. 그 자리에 스트레튼 스키 슬로프가 들었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크고 광고가 잘 된 스키장이었다. 스키장 개발업자들의 계획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자 숲속 농장 보금자리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1930년대 초 파엑스폴스는 스키장 생존양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휩쓸릴 게 뻔했다. 골짜기의 전체 속도가 바뀌고 있었다. 외딴 농장에 지나지 않던 곳에 뉴욕과 보스턴에서 온 도시 내기들이 곧잘 드나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른다. 집 안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웃들보다 씀씀이가 헤프고 힘든 일을 끌었다.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데에만 열심히 했다. 사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니까. 바깥 세계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다. 은두는 물 건너간 이야기였다. 늙어 죽을 때까지 눌러 살려던 골짜기를 떠나려 했던 데에는 지역 환경 탓도 있었다. 1932년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 사이에 살며시 끼어들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일이 가끔은 있었지만 공동체 삶이라 할 것은 없었다. 서로 미워할 때도 없잖아 있었다. 그러나 크게 보아 대개 자기 땅을 부쳐먹는 집들이 오손도손 안정된 모둠살이를 이루고 있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이든 이들 가운데 몇이 군수품 공장에 일하러 나갔다. 젊은이들은 징집되었다. 양심이 살아있는 반전주의자들이 살인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골짜기로 찾아왔다. 그이들은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땅을 일구어 먹고 사는 일, 예술과 수공예, 나아가 힘든 일을 할 각오를 밝혔다. 서로 돕는 삶을 위한 살림의 바탕이 마련될 것 같은 희망이 엿보였다. 우리는 온전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우리 땅에서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우리 몫을 다하려고 애썼다. 전쟁이 끝난 뒤 1946년 우리가 살던 곳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기가 꺾여 이상의 날개를 접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무렇게나 일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옮기고 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서로 갈라져서 돕지 않았다.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자유만을 원했다. 일하지 않을 자유, 원칙을 무시할 자유, 공동체 책임에서 벗어날 자유만을.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찾아 헤매고 흥청거리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싸돌아다녔다. 골짜기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이란 건 기껏해야 춤과 맥주 잔치였다. 공동체 경제 조직도 없고 사회 조직도 드물었다. 사람들은 지나간 전쟁과 닥쳐온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뻗어쳐 버리려고 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춤이나 추러 오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잘 지내보자고요. 함께 수다나 떨어요. 맥주가 정을 돋답게 해준다니까요. 새로 골짜기에 뿌리를 내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자리를 열곤 했다.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할까? 우리는 삶을 진지한 것으로 여겼다. 삶은 배우고 봉사하고 세상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심는 기회가 아니던가?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허튼 소리나 찌끄리면서 술 마시는 파티를 여는 걸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얻을 것도 없고 뜻도 없는 삶이라면 어떤 시기로든 답답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우리에게 삶은 현실이고 생생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이들과 함께 시간과 힘을 보태어 일하고 싶었다. 스스로 원칙을 정해 일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다. 그이들과 함께 날마다 맞닥뜨리는 일을 풀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싶었다. 자잘한 활동과 목적 없는 삶이 중심이 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건 아무래도 행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버몬트를 떠나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라고 부른 적이 없는 낯선 사람 17이 떼지어 찾아왔다. 우리가 아침 일을 하고 있을 때 불쑥 부엌으로 몰려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밀려든 주문에 맞추기 위해 아궁이에 단풍 시럽을 끓여서 단풍 설탕을 만들고 있었다. 그저 외딴 곳에 온 관광객으로서 원주민들이 하는 일을 엿보며 쉬려는 것뿐.
그 사람들에게 나쁜 뜻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도시 삶에서 잠깐 벗어나 주체할 수 없는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을 주기려는 것뿐이었으리라. 집이 정말 멋있는데요. 이걸 손수 다 지으셨다고요? 그이들이 감탄했다. 그렇게 단풍 설탕을 만드시나 보죠? 설탕통을 보고 싶어요. 살아가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죠? 해야 할 일이 밀려있고 주문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우리는 그이들을 위층으로 데리고 가 난간에서 바깥 경치나 구경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스코트가 헬렌에게 화를 터뜨렸다. 도대체 일을 할 수 없군. 20분마다 관광객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일을 방해하니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아무래도 이사해야겠어. 이때까지 연락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일은 거의 헬렌 차지였다. 헬렌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스코트는 집 뒤쪽 큰 바위 위에 세운 돌벽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러면 헬렌은 골치 아픈 짐을 드러낼 셈으로 사람들을 서재로 끌고 갔다. 스코트가 뒷곁에 있는 큰 바위 위 서재로 갔네요. 함께 가서 스코트가 뭐하고 있나 볼까요? 헬렌의 행동에 스코트가 보인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일을 그대로 떠올려보면 관광객들에게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이 주마다 20에서 30사람씩 찾아와서 일을 흩뜨러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아침에 17, 8명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할 일을 잠깐 제쳐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한두 무리 사람들과 되는 대로 찌끄린 적도 있고 무척 귀중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난다면 여름철 내내 바깥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우리는 드디어 파익스폴스가 우리와 우리 계획과 일정에 맞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데 한뜻이 되었다. 어디로 갈까? 언제 떠날까? 우리가 선택한 조화로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버몬트 숲 농장처럼 외지면서도 넉넉하게 거둘 수 있고 아름다운 농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몇 조건이 따랐다. 도시의 번잡함이 미치지 않을 만큼 외딴 곳일 것. 적어도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을 만큼 기름진 땅일 것. 깨끗한 물이 많을 것. 땔감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나무가 많을 것. 이번에는 산을 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을 끼고 있는 곳을 찾고 싶었다. 우리는 19회를 버몬트 그린마운틴에서 땅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 이제 앞날을 그려보자니 앞으로 20회는 바닷가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언덕을 좋아했지만 큰 바다도 그만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세계를 죄다 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행을 많이 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북극이나 남극은 가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을 빼고 어디로 눈을 돌릴까? 온대지방이라는 데야 두말할 것 없지만 온대 어디? 어떤 대륙으로 가야 할까? 유럽은 어떨까? 헬렌은 어머니의 나라 네덜란드를 좋아했다. 헬렌과 스코트 모두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사람이 많다. 말도 어렵다. 모든 것을 곰곰이 따져본 뒤 우리가 태어난 미국에 그대로 머물기로 했다. 농장은 뉴 잉글랜드에서 찾기로 했다.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나머지 20회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게 뉴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쭉 이래 설명이 나오는데 일부만 보면은 이 지방 춥고 건조한 데다 땅은 거칠고 배가 드나들 만한 강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로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까닭 가운데 하나로 땅값을 빼놓을 수 없다. 뉴 잉글랜드, 그것도 더 외진 곳은 아직 땅값이 싸서 큰돈 들이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뉴 잉글랜드에 이끌리는 또 다른 까닭은 기후 때문이다. 우리는 철이 바뀌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철 따라 끝없이 달라지는 자연 경관을 즐긴다. 가을은 우리가 가장 고맙게 여기는 철이다. 맑고 시원한 날씨, 색깔이 짙어지는 나무잎, 사라지는 물것들,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겨울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척 달라진다. 겨울은 모처럼 전문 분야와 취미 분야에 달려드는 철이다. 뉴 잉글랜드는 지형도 무척 마음에 든다. 강이 흐르는
그다지 깊지 않은 골짜기 사이에 작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있다. 너른 땅 곳곳에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과 지을 수 있는 땅을 나누고 있다. 봉우리 사이사이 손바닥만한 땅들은 물이 꽤 잘 빠진다. 울퉁불퉁하게 바위가 드러난 너른 비탈은 아무래도 농사짓기가 힘들다. 언덕은 짐승을 치는 풀밭이 되어야 쓸모가 있다. 쓸 수 있는 땅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뉴 잉글랜드는 땅을 부쳐먹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큰 영향을 끼쳐왔다. 두 번째 챕터를 뉴 잉글랜드로 결정하기까지 우리는 널리 알려진 메인 시민 헨리 그로스의 예를 따랐다. 수맥 찾는 막대기를 써서 밭으로 삼는 땅을 찾은 것이다. 인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산 뒤로 어느 시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든 글로 남겨지든 5가지 감각에 그치지 않고 6, 7, 8가지 감각을 지닌 이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없는 감각이 있어 그 감각에 기대 땅속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땅속 어디쯤 물이 흐르는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도 알 수 있다. 물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아주 다른 떨림을 느낀다. 헬렌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버몬트 농장 2곳에서 물을 찾을 때 헬렌은 물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어느 날 우리는 케네스 로버츠가 쓴 헨리 그로스와 그의 수맥 찾는 막대라는 책을 손에 넣게 되었다. 헨리 그로스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물을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메인의 삶에서 버뮤다 지도를 펼쳐놓고 케네스 로버츠의 지시에 따라 물이 없다고들 하던 곳에서 맑은 물을 찾아냈다. 헬렌은 메인을 구석구석 그려놓은 지도를 보고 사사치 조사했다. 어느 곳에 물이 있을까 정신을 모으고 추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페놉스콧 위쪽에서 추가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는 한 주가 지난 뒤 버몬트 자메이카에서 5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메인의 페놉스콧만으로 갔다. 헬렌의 추가 움직인 지도 위의 지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유기농 농사꾼 2사람을 먼저 찾아갔다. 유기농을 하는 2사람은 우리를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땅덩이가 어디 있을지 가늠하지 못했다.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묵었다.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캐나다까지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메인 바닷가를 조사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서 나와 있는 땅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배를 타고 어떤 섬에 가서 그 땅을 살펴보기도 했다. 꼬박 닷새를 들였지만 바라던 땅을 찾을 수 없었다. 6째 되는 날 우리는 버몬트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에 유기농을 하는 2 친구가 일구는 땅 가까운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인데다 버몬트 숲속 농장까지 가려면 길이 아직 멀었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바보 농장에서 하루 더 묵기로 했다. 친구들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바라는 땅을 찾았냐고 물었다. 우리는 운이 없어서 당분간 땅 찾기를 접기로 하고 빈손으로 버몬트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찾는 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오. 기름지고 외딴 곳에 있고 물이 있는 땅 말이오. 그런 땅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이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려. 우리는 땅 주인 메리 스테크하우스에게 연락했다. 다행스럽게도 그 땅은 아직 팔리지 않았단다. 메리는 외따로 떨어진 케이프로즈에서 혼자 사는 걸 너무 쓸쓸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 그렇지 않아도 땅을 빨리 팔아치우려 책상 위에 놓아둔 광고 문안을 보스턴 글로브로 보낼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지체 없이 좁고 먼지 날리는 길을 몇 킬로미터나 달려서 케이프로제로 갔다. 문제의 그 땅은 잡초로 뒤덮인 채 버려져 있었다. 그다지 쓸모있어 보이지 않는 풀밭도 옆에 있었다. 집 한쪽 옆은 진흙밭이라는 게 한눈에도 뚜렷했고 다른 한쪽은 모래가 섞인 유기질 흙이었다. 숲 한 구석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중력을 빌어 부엌까지 끌어와 쓰고 있었다. 대단한 발견이었다. 헬렌은 잠깐 집을 둘러보더니 볕이 잘 들고 널찍한 게 마음에 든 모양이다. 외진 곳에 있는 농장이긴 했다. 막다른 곳이고 가까이에 이웃집 한 채 없었다. 서쪽을 바라보며 조금 굽어있는 바닷가 안쪽이었다. 잘만 하면 남부럽지 않은 밭이 될 만한 땅이었다. 무엇보다 물도 넉넉했다. 우리는 15분 만에 사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때가 1951년 가을이었다. 우리는 훨씬 전부터 코너티컷주 하트퍼드의 철물 장사꾼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단풍나무 숲을 사서 현금 수입원으로 삼고 싶어 안달이었다. 우리는 그 부부하고 함께 일할 시간을 정했다. 이듬해 1952년 수액받는 철에 설탕 만드는 공장을 가르쳐 주기로 한 것이다. 1951년 늦가을과 1952년 이른 봄 사이에 우리 픽업 트럭과 친구 화물차에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싣고 버몬트 파익스 폴스에서 메인 하버사이드까지 그 먼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1952년 봄 마지막 수액받는 일을 마쳤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아픔을 안고 우리는 버몬트에서 해온 기쁨에 넘쳤던 일에서 등을 돌렸다. 사탕 단풍나무에 수액통을 달던 일, 수액을 졸이던 일, 원맥에서 설탕과 시럽을 만들어내던 일들이 모두 숲속 농장 곳곳에 스며 있었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집을 떠나는 것도 슬픈 일이었다. 돌집을 짓고 살았던 나날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언덕도 생각을 함께 나누었던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모두 뒤에 남긴 채 떠나야 했다. 눈이 녹기 시작하던 늦봄이었다. 씨를 뿌려야 하는 철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25해 동안 우리 텃밭이 되어줄 메인 땅에 와서 다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